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기로 알려진 평양기생 개월향의 시를 통해 그녀의 사랑과 죽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월향의 시부터 감상해 보시죠. 제목은 송인, 님을 보내며입니다. 대동강상, 송정인, 양유천사, 불계인, 함누안착, 함누안, 단장인대, 단장인, 님을 보내며, 대동강가 언덕 위에서 정든님 보내려니 천줄 버들까지로도 님 묶어두지 못하네. 눈물을 머금은 채, 눈물을 머금은 채, 애간장을 끊는구나, 애간장을 끊는구나. 일곱자 사구로 구성된 칠언절굿이죠. 불계인, 단장인의 인을 운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시는 개월향의 시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여기서 님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두지 못하고 결국 떠나보내며 애를 태우는 장면으로 봐서 당시 개월향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월향의 시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천천히 첫 구부터 감상해 보시죠. 대동강상 송정인. 이 대동강은 북한의 평안남도에서 시작해서 평양 등등을 지나 황해로 흐르는 큰 강이죠. 윗상자입니다. 강상하면 강가에 있는 언덕 위를 말합니다. 보낼 송자고요. 정인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죠. 평양의 대동강가 언덕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과 이별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양유천사, 불계인, 버드나무 양자에 버드나무 류자입니다. 일천천자, 실사자죠. 천줄에 버드나무 가지로도, 버드나무의 늘어진 가지를 실로 표현했죠. 실 같은 나무가지 천줄로도 불계인, 안일불, 묶을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을 묶어두지 못한다. 천줄의 버드나무 가지로도 떠나는 사람을 잡아두지 못한다. 그렇죠? 함누안착, 함누안. 이 함자를 파자해 보면요. 지금 금자에 입구자죠. 지금 입안에 뭔가가 담겨있는 모양을 글자로 만든 것이죠. 머금을 함자입니다. 요 누자는 눈물 누자고요. 안자는 눈 안자입니다. 눈에 눈물을 머금다. 여기서 착자는요. 붙을 착자인데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한 채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느 동작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속될 때 쓰이죠. 즉 눈에 눈물을 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눈물을 머금은 채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은 채, 눈물을 머금은 채. 여기서 뒤에 착자를 뺀 것은 일곱자로 맞추기 위해서죠. 단장인데 단장인.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예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곡에 들어보셨죠? 단장인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 창자를 애라고 합니다. 애를 쓰다, 애간장을 태우다, 뭐 이러죠. 이별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비유했죠. 그리고 요 대자는 마주볼 대자인데요. 액면 그대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애를 태우는 사람이 애를 태우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다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앞 3구의 함누안착, 함누안과 대련이죠. 앞구의 착자와 짝이기 때문에 애태우는 채, 애태우는 채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채라는 글자를 앞에 썼는데 또 반복하게 되면 동어 반복이 돼서 좀 지루하죠. 그래서 애를 태우는구나, 애를 태우는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시를 얼핏 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이별을 슬퍼하는 장면 같지만 조금 다르지요. 흔히 사랑하는 남녀의 이별이라면 둘 다 슬퍼해야 하는데 이 시에서 보이는 슬픔은 한쪽만의 슬픔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떠나보내는 사람만 애를 태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죠. 두 번째 구에서 떠나는 사람은 천줄 버드나무 가지로도 잡아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상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떠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죠.
이 애달픈 계월향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유행가, 혹은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로는 1962년 김지미 주연의 평양기생 계월향을 비롯해서요, 77년도에는 정윤희 주연으로 임진왜란과 계월향이 있고요. 또 86년도에는 강수연 주연으로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가로도요, 가수 이미자가 1967년에 계월향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용운 선생은 시로서 계월향을 혼모하였고, 소설로는 또 월탄 박종화 선생이 그녀의 죽음을 기리는 등 많은 작품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한 몸 불살라 나라에 주고 내 마음 불살라 님에게 주리 라는 컨셉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혹은 나라 사랑하는 충정심으로 그려서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듯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국민 계몽 차원에서 또 혹은 작자의 컨셉에 따라 다소 각색되기 마련이죠. 본 시간에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남한의 논계와 필적되는 의로운 기생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의기라는 레떼르를 떼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어린 기생 계월향이 겪어야 했던 그 배신과 죽음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월향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색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여겨지는 조선의 대표 역사학자인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담겨있는 내용과 계월향의 영정 위에 쓰여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감없이 들춰보겠습니다. 때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해의 6월입니다. 당시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을 함락하여 평양의 기생인 계월향을 첩으로 들입니다. 계월향은 그에게 사랑을 받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장인 유키나가가 자기를 아껴준다고는 하지만 일단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 상황 속에서 뭔지 모를 공포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 일본의 성문화가 좀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진건의 단편 소설인 불에서 어린 민며느리 순이가 밤마다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기생의 신분으로 일본 외장의 성노리개로서 어린 계월향이 겪었을 고충을 짐작해 봅니다. 혹자는 조선의 무관인 김응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만 글쎄요, 하나씩 알아보죠. 드디어 계월향은 도망가기 위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앞서 말한 그 무관 김응서를 자신의 친오빠라 속이고 성에 들여서 그로 하여금 외장을 죽이게 하고 함께 그곳을 탈출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때 계월향이 김응서에게 내건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공께서 나를 탈출시켜 주신다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소. 이 말을 달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외장을 죽여 평양성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시오죠. 드디어 약속된 날 밤 계월향은 외장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김응서를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김응서가 칼을 빼서 외장을 죽인 후 그 머리를 가지고 뛰쳐나가니 계월향이 김응서의 옷을 잡아 끌며 그 뒤를 따랐는데요. 김응서는 발각되면 둘 다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계월향을 칼로 벤 후 성을 넘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본군은 장수의 죽음을 알고 사기를 잃어서 김응서는 마침내 이듬해 1월 초 평양성 수복에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계월향이 자결했다느니 외병이 죽였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응서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가가 다르겠죠.
좀 더 이 사건의 진위에 가까이 접근하려면 10대 기생인 계월향과 당시 28세의 무관인 김응서의 프로필부터 보셔야겠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가 대략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계월향은요, 조선시대에 평양의 용강에서 태어났고 홀어머니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퇴기인 화심에게 수양딸로 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녀의 삶을 시작합니다. 당시 신분제로 봐서 기생은 천민이죠. 기생도 급이 있어서 남편이 있는 기생부터 창기까지 3패로 구분되어 있지만 1패든 3패든 천민은 천민입니다. 당시 천민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세상이에요. 당연히 계월향은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계월향의 초상화예요. 1815년에 그려졌고 평양의 장향각에 봉안되었었는데 언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팔아먹은 거겠죠. 예, 일본 교토에서 입수되어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답니다. 그림 위에 계월향의 업적과 그를 기리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전신 좌상으로 돗자리 위에 앉아 있죠. 얼굴을 살짝 돌린 좌안 7분면으로 10대 정도의 애띤 모습입니다. 복식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차림으로서 짧고 꼭 끼는 초록색 저고리에 풍성하게 부풀린 옥색 치마를 입고요. 그리고 옷고름에 붉은색 향놀이개를 차고 있습니다. 크게 따 올린 머리 모양은 가채를 얹은 것도 같은데 얼핏 쪼글지지 않고 비녀를 머리 장식으로 꽂은 것 같은 것이 글쎄요, 좀 외색풍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만 조금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자는 16세기 당시의 양식에 충실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선에 외색풍이 유행했는지도 모르죠. 19세기 복식이라 해도 머리 스타일이 16세기 풍이라면 인물도 당시 계월향의 얼굴과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자는 전형적인 19세기 미인도라서 실물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실물과 똑같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신윤복의 미인도와 비교해보면 이 초상화에는 뚜렷한 특징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계월향의 얼굴을 보이는 대로 살펴보죠. 일단 얼굴형은 거의 말상에 가까운 남자 탁한 상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개성이 중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상이든 뭐든 미인 여부와 상관없지만 당시 미인형은 여기 신윤복의 미인도처럼 동글동글한 형이었기 때문에 19세기의 미인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얼굴형을 팔자가 드센 얼굴형이라고 말했죠. 당시 유입된 서양 화법에 따라 음영을 강조해서 눈썹이 두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마도 긴 얼굴을 다소 보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콧대를 강조한 매부리코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인도를 그리면서 말상이나 매부리코를 그리지는 않죠. 어쩌면 실제 인물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초상화를 그리려면 최소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채용신이 그린 계월향을 봐도 얼굴형을 고구마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상을 좋게 표현한 것이죠. 코도 살짝 매부리코죠. 광대뼈와 각진 턱이 눈에 띕니다. 이 정도라면 대략 계월향의 얼굴과 성질을 짐작해 볼 수 있을지요. 애띤 얼굴에 다소곳이 앉아있지만 남자 탁한 골상에 매부리코 그리고 가늘고 긴 눈매, 왠지 웬만한 일에는 지지 않을 것 같은 고집 세고 의지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것으로 봐서 아량이 넓고 너그러울 것도 같고요. 나이가 어려서 앳되어 보이긴 하지만 어른의 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옷고름에 걸려있는 놀이개를 보시면요. 제개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죠. 제개는 제사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린 기생이 앞으로 닥칠 큰일을 앞두고 비장하게 마음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기 왼손에 헝겊자락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 헝겊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한 이 헝겊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왜 모두 이 헝겊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혹시 이 헝겊이 그녀의 사랑과 죽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날 계월향을 죽이고 간 무관 김응서의 초상화를 보시겠습니다. 이팔룡이라는 평양 출신 화가가 300년 전쯤 1729년에 모사한 것이랍니다. 무관의 예복 차림이고요. 선이 분명하고 색채도 선명하죠. 덩치가 커 보이고 부릅뜬 눈이며 치켜 올라간 눈썹이며 꼭 담은 입술을 보면 용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마치 사찰의 탱화에 그려져 있는 신장님을 연상시키는 듯해서 계월향의 초상화와 달리 정말 실제 인물과 같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김응서는요, 북한에서 민족 영웅으로 선정되어서 우표로도 발행되었답니다. 좀 과장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북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시면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일단 그는 천민 출신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엄하게 노력했나 봅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제일 처음 한 행동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었어요. 타고난 용맹함 때문인지 묵가에 장원급제합니다.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장원급제에서 감찰직을 받기도 했지만 6년 후에 신분이 발각됩니다. 해임되었겠죠. 그러다 다시 2년 후 복귀하는데 또다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물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때때마다 그 탄핵 이유가 그 미천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문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분제에서 김응서가 느껴야 했을 그 좌절과 분노를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탄핵 이후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용됩니다. 다시 오지 못할 이번 기회에 그는 확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양성 방어작전의 실패로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그의 용맹함이 인정돼서 바로 복직되기도 합니다. 인물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현장을 보시면서 진행하죠. 계월향은 어떻게 죽었는가? 김응서는 계월향을 어떻게 죽였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응서가 계월향을 죽이고 가는 그 어느 순간에도 계월향이 응서에게 공은 평양성을 탈환해야 하니 나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얼른 도망가서 대업을 이루시오 라는 계월향의 나라를 향한 충정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김응서가 자신을 데리고 가다가 지체하여 그마저 죽게 할 수 없어서 계월향이 응서에게 나를 버리고 가시오. 그리고 왜군에게 죽느니 공의 손에 죽겠소 라며 자신을 죽이고 가라는 계월향의 김응서에 대한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는 오직 서로 약속했던 그 말, 공께서 나를 탈출시켜 주신다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소입니다. 네가 공을 이루도록 해줄 테니 어떻게 해서든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달라죠. 만약 이 둘이 연인관계라면 이런 식의 약속이나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인이라면 약속하고 말고 없이 둘이 가다 죽더라도 함께 탈출할 것입니다. 그렇죠? 연인관계라도 이런 다짐을 할 수는 있겠죠. 못 믿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기생의 처지로서
무관에게 자신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생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기 십상이죠. 어려서부터 기방에서 관리들의 행태를 보면서 살았던 계월향은 자신이 언제라도 버려질 수도 있음을 생각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계월향은 확실하게 거듭거듭 다짐을 받았을 거예요. 웅서가 군인으로서 외장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월향은 살아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의 사이가 연인이든 연인이 아니든, 그리고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기녀의 목숨이 비록 파리 목숨만도 못한 천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계월향이 약속을 지켰다면 웅서는 마땅히 계월향과 함께 탈출했어야죠. 그런데 웅서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외장의 머리를 들고 혼자 탈출하죠. 이때 계월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 잘 가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당신은 얼른 달아나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 나라를 구하시오. 왜군에게 죽느니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죽겠소. 나를 죽이고 가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웅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계월향이 고통 없이 죽도록 단칼에 죽이고 갔다. 글쎄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현실이 이렇게 녹록할까요? 훨씬 더 잔혹할 것 같지 않아요? 계월향은 비록 10대이긴 하지만 보통 여자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녀가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기생의 수양딸이 되어 천민으로 살면서 뭐 그렇게 나라의 은혜를 받았다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충성하겠으며 오직 출세에 눈이 멀어 배는 것이 없는 무관에게 무슨 대단한 사랑을 기대했을까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인 비록 천한 기생 신분이긴 하지만 그저 계월향이 바란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숨 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응서가 외장 머리를 들고 혼자 달아납니다. 공이 날 탈출만 시켜준다면 죽음으로 보답하겠소 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단언할 수 없지만 계월향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며 김응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약속하지 않았소. 나를 탈출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소. 나를 데리고 가시오. 이 어린 소녀의 애달픈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공께서 나를 탈출만 시켜주신다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소. 그러나 웅서는 냉정했습니다. 이 천한 것, 나의 미래를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의 공을 너와 나눌 수 없단 말이야. 웅서는 칼을 빼서 계월향이 움켜잡은 자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월향은 그의 잘려진 옷자락을 손에 쥐고 다시 그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시오. 그러면서 알았겠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배신감과 억울함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갈 테면 나를 죽이고 가시오. 절대 이 손 못 놓소. 그러자 점점 다급해진 웅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단칼에 베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혹자는 계월향이 쥐고 있는 이 옷자락은 웅서가 정표로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상은 자유지요. 그러나 김응서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애초부터 계월향을 탈출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손에는 외장의 머리를 들고 한 손에는 말고삐를 잡고 말을 탈 줄 모르는 계월향과 함께 탈출할 수 없어서 그랬다? 말이 되나요? 그런 거사를 치르면서 그 정도의 준비도 안 하고 덜렁덜렁 왔단 말인가요? 앞서 보셨듯이 김응서는 자신이 천민인 것이 철천지 한이 된 사람입니다. 천민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거사만 성공한다면, 여기서 외장의 목만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에요. 일생일대의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한낱 기생 따위에게 내가 발목을 잡혀 하늘이 돋고 땅이 도운 이 기회를 저버리라고 나를 천민가 엮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계월향은 그가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는 한치의 주저도 없이 계월향을 죽이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적장의 머리를 높이 걸어 왜군들을 교란시킴으로써 평양성 수복에 큰 공을 세우죠. 그 누가 김응서의 공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의 바탕에 계월향이 있다는 말은 아마도 불문율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김응서 평양성 탈환이라는 큰 공은 계월향의 죽음을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평판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록에 김응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용맹성은 인정되나 지략이 모자라다느니 경망스럽고 무식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창기를 가까이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등 또 계월향가의 연문서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또 선조실록에는 그가 적장 유키나가와의 편지에서 유키나가를 대인이라 칭하는 등의 수상한 행적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일본을 공격하는 날짜를 유키나가에게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유송룡의 징비록에 의하면 김응서는 이순신과 원균을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김응서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어찌되었든 평양성 탈환의 1등 공신인 계월향은 시시하면서 잊혀졌고 그 공은 고스란히 김경서의 몫이 되었죠. 이후 김응서는 확실하게 신분 상승합니다. 이름도 응서에서 경서로 바꾸고 종이품 포도대장이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바쳤겠죠.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일본, 명나라, 금나라 종횡무진하면서 혹은 이기기도 하고 혹은 패배하기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618년 그의 나이 54세 때 광해군은 김경서, 즉 김응서의 용맹함을 알고 그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부원수의 직으로 대원수 강홍립과 금나라의 거짓 포로가 되어 그곳의 정보를 조선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원수인 강홍립이 김경서의 첩자지를 그 유명한 누르하치에게 고발합니다. 정말 허망하게도 그는 이국 땅에서 누르하치에게 처형당하고 말지요. 사후에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오의정으로 추정되긴 합니다만 어쩌면 그는 계월향에게 했던 배신을 강홍림에게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계월향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평안감사 정원영이 의열사라는 사당을 짓고 비문을 지어서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면서 계월향을 위로하고 평양 건번에서도 장향각에 그녀의 초상화를 걸고 해마다 제사 지내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녀의 순절과 충렬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그녀를 재조명하는 여러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다 좋죠. 다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월향은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훈장을 받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저 살고 싶어서 한 행동입니다. 그 이상 더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나라의 이득이 되었고 김경서가 출세를 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다 다르죠.
계월양의 행동이 빛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녀는 단지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적장의 목이 베어 평양성이 탈환되고 김경서가 출세하게 된 것이지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김경서를 출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출세에 눈이 먼 김경서의 배신으로 그녀는 죽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은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노동영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력영웅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으로 하여금 남들이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수행하도록 조장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한 인간의 비범함을 대중을 이끌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해서 전체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영웅으로 또 받들면서 죽으라고 노동하게 하는 것이죠. 계월양의 그 어짐, 그 인을 의로 포장해서 나라를 위한 충신으로 지조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그녀의 인함을 희석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녀의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동강상 송정인, 대동강가 언덕 위에서 사랑하는 님을 보내려니 양류천사 불개인, 버들가지 천줄로도 묶어두지 못하네. 함노한 착 함노한, 눈물을 머금은 채 단장인데 단장인, 애를 끊고 있구나. 의기라고 하기에는 계월양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인인 계월향의 시를 통해서 그녀의 삶과 죽음을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